전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질 때마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이 바로 귀금속 시장입니다. 지난 2022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무려 9.1%까지 치솟았을 때 순식간에 17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금 관련 상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주식시장은 패닉 상태였고 암호화폐 시장은 폭락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수천 년 된 노란 금속을 찾았죠. 왜 첨단 기술이 발달한 20세기에도 사람들은 이자 한 푼 안 주는 금속 덩어리를 믿는 걸까요? 지금 금을 사야 할까요? 지켜봐야 할까요?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애초에 금의 총량은 지구가 형성되던 46억 년 전에 이미 정해졌습니다. 거대한 우주 충돌로 탄생한 금의 양은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연금술사처럼 금을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채굴된 모든 금을 한데 모아도 올림픽 수영장 3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구 전체에서 그 정도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바로 이 희소성이 금의 가치를 떠받치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입니다. 1848년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당시 금일 온스는 겨우 18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무려 1950달러 수준을 오가고 있죠. 무려 108배나 상승한 셈입니다. 최근 50년간의 데이터만 봐도 금은 연평균 7.8%씩 꾸준히 상승하면서 총 420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했거든요. 은행 정기 예금으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금은 공장에서 쓰이는 산업용 원료도 아니고 주식처럼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산도 아니거든요. 물리적으로 보관하려면 금고 임대 비용부터 보험료까지 각종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도난 위험도 감수해야 하고요. 경제학 이론대로라면 이런 자산은 투자자들에게 외면받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이나 다른 디지털 자산 대신 금을 계속 쌓아두고 있죠. 그 해답은 1971년 8월 15일이라는 역사적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미국이 브레트우즈 체제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날이죠. 닉슨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금본위제 종료를 선언했던 바로 그날 말입니다. 그때까지 달러는 금과 완전히 연동되어 움직였거든요. 1온스당 정확히 35달러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1945년부터 1971년까지 26년간 금 가격은 거의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달러를 가져다 주면 언제든지 금으로 교환해줬고 이 시스템이 전 세계 통화 질서의 근간이었죠. 문제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이라는 돈 먹는 괴물과 싸우면서 동시에 국내 경기 부양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입니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는데 금 보유량은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공격적으로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압박하면서 미국의 금 보유고는 위험할 정도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미국의 금고가 완전히 텅 빌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해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게임의 룰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달러는 그날부터 자유변동 통화가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금의 공급량은 여전히 물리적 한계에 묶여 있었고요. 바로 이것이 금이 지난 반세기 동안 4200%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배경입니다. 통화는 계속 늘어나는데 금은 늘어나지 않으니까 화폐로 표시된 금의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금을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좀 더 복잡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연 8% 이하의 안정적인 수준에서 움직일 때는 금 가격과 인플레이션 사이에 꽤 명확한 상관관계가 나타납니다. 물가가 연 3%씩 오를 때 금 가격도 비슷한 속도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로 폭등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게임이 시작됩니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반을 제외하면 미국에서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때는 경제 성장은 멈춰서고 물가만 미친 듯이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악몽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업률도 높아지고 경제 성장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는데 물가만 계속 올랐던 시기였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플레이션이 연 12% 이상으로 치솟는 순간 투자자들의 심리가 근본적으로 바뀌거든요.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부가 통화 정책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포감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돈 자체의 가치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원시적 두려움이 확산되는 거죠.
바로 이 시점부터 금 가격이 수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식시장 붕괴 상황에서 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쁜 소식이 연속으로 터져 나오고 주가가 폭락할 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SP500 지수가 최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기술적으로 베어마켓 즉 약세장에 진입했다고 판단합니다. 1975년 이후로 이런 주요 약세장이 총 8번 발생했는데 흥미롭게도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동안 금 가격은 평균 8.5% 상승했거든요. 가장 극적인 사례는 역시 1970년대였습니다. 당시 금은 무려 189%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주식은 절반으로 토막나고 채권마저 손실을 기록하는데 금만 홀로 189% 폭등했던 거죠. 투자자들이 완전한 공황 상태에 빠졌고 오일 쇼크와 정치적 혼란이 겹치면서 사람들은 금으로 몰려갔습니다. 당시 금 가격은 온스당 35달러에서 850달러 근처까지 치솟았어요. 하지만 1980년대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정부의 대응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폴 볼커라는 강력한 연준 의장이 등장해서 초강경 긴축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기준금리를 무려 19%까지 끌어올렸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0%에 육박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졌고 파산이 속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은 1980년대에 큰 폭의 하락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경기 부양을 포기하고 오직 긴축에만 매달렸기 때문이거든요. 높은 금리가 채권의 매력도를 크게 높였고 이자 수입이 없는 금은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금 가격은 온스당 850달러에서 280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 1970년대에 금으로 큰돈을 벌었던 투자자들은 1980년대에 그 수익을 대부분 반납해야 했어요. 중요한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금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발생한 모든 경제 위기에서 미국 정부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거든요.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정부는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막대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수조 달러가 시장에 뿌려졌죠. 낮은 금리 환경이 투자자들을 채권 시장에서 금 시장으로 밀어냈고 풍부한 유동성이 제한된 공급량을 가진 금의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금은 최근 6번의 주요 약세장 중 5번에서 플러스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손실을 본 게 1980년대였고 그때는 정부가 부양 대신 긴축을 선택했던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5%인데 인플레이션이 2.8%라면 실질금리는 1.7%가 되는 거예요. 이 실질금리와 금 가격의 관계가 정말 신기합니다. 실질금리 차트를 180도 뒤집으면 금 가격 차트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거든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0.83 정도 나오는데 이는 통계학적으로 매우 강한 역상관 관계를 의미합니다. 실질금리가 상승한다는 건 연준이 긴축적 통화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같은 안전자산의 매력도가 높아지죠. 위험 없이 5%나 6%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굳이 이자 수입이 없는 금을 보유할 이유가 줄어들거든요. 게다가 높은 금리는 달러 가치를 강하게 만들고 강한 달러는 금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실질금리가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의 예상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니까 채권 투자의 매력이 떨어지죠. 금리가 1.8%인데 인플레이션이 2.9%라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1.1%가 됩니다. 돈을 채권에 투자해봤자 구매력이 줄어드는 상황인 거예요. 이럴 때 금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금 가격은 거의 예외 없이 상승합니다. 실질금리야말로 금 가격을 예측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지표 중 하나예요. 전문 트레이더들은 실질금리 차트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다만 한 가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극도의 패닉에 빠진다면 높은 실질금리조차도 투자자들을 막을 수 없어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당시 실질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금 가격도 동시에 상승했습니다. 사람들이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우려했기 때문이거든요. 반짝이는 금속 덩어리가 복잡한 금융상품보다 더 안전해 보였던 거죠. 극단적 공포 상황에서는 모든 경제 이론이 무력해집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금은 수익 극대화를 위한 자산이 아닙니다. 포트폴리오의 안정장치예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보험료가 아깝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생명줄이 되는 것처럼 금도 마찬가지거든요. 평소에는 주식이나 채권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지만 모든 게 무너질 때 당신을 지켜주는 자산입니다. 전문가들은
대개 포트폴리오의 5%에서 12% 정도를 금에 배분하라고 권장합니다. 레이 달리오 같은 전설적 투자자는 항상 포트폴리오의 7.5%를 금으로 유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너무 많으면 기회비용이 크고 너무 적으면 보험 효과가 미미합니다. 적절한 균형이 핵심이죠. 5천만 원을 투자한다면 25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를 금에 배분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위기 상황에서 포트폴리오를 상당 부분 보호할 수 있어요. 금에 투자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실물금을 직접 구매해서 금고에 보관할 수도 있고 금, ETF를 매수할 수도 있고 금광회사 주식을 살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는 디지털 골드 서비스도 등장했고요. 실물금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진짜 금을 직접 소유하는 거니까 해킹 위험도 없고 거래 상대방 리스크도 없어요. 극단적 위기 상황에서 전자 시스템이 마비되어도 금은 여전히 금입니다. 하지만 보관 비용이 발생하고 보험료도 내야 하며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TF는 편리하고 유동성이 뛰어납니다. 클릭 몇 번으로 매매할 수 있고 보관 걱정도 없어요. 연간 관리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0.35%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다만 극단적 위기에서는 실물만큼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결국 금융 시스템 안에 있는 상품이니까요. 금광 주식은 금 가격 상승의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금 가격이 12% 오르면 금광 회사 주식은 25%, 35% 오를 수 있거든요.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 고유의 리스크가 추가되죠. 경영 실패나 광산 사고나 환경 규제 같은 변수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ETF와 실물금을 조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포트폴리오의 8%를 금에 배분한다면 6%는 ETF로 2%는 실물로 가져가는 식으로요. 일상적인 포트폴리오 해징용으로는 ETF가 효율적이고 정말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대비해서는 약간의 실물금도 보유하는 겁니다. 금 가격을 정확히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작용하거든요. 내일 지정학적 갈등이 터질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연준이 깜짝 발표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 추세는 읽을 수 있습니다. 실질금리 추세를 보세요. 하락 추세라면 금액에 유리한 환경입니다. ETF 자금 흐름도 체크해보세요.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 금 강세 가능성이 높아요.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위기는 반복되고 그때마다 금은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로마 제국 멸망 때도 대공황 때도 세계 대전 때도 금은 가치를 유지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각국 정부는 계속 돈을 찍어내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